결혼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배우자 선택의 여과망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이론이거든요. 처음에 연애할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네. 모든 데이트가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다 갖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사랑을 이제 시작한 첫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을 막 다 만나려고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게 2단계가 됩니다. 2단계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만나는데 그중에 결혼이 가능한 사람, 연애가 가능한 사람으로 일단 추려요. 네. 그게 이제 2단계 여과망입니다. 사랑의 여과망. 그래서 결혼과 연애가 가능한 사람을 추려가지고 이 사람을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 연애와 결혼이 가능한 사람 중에 다음 여과망을 지나가고 나면 매력을 느끼는 사람. 이제 뭘 봐요? 얼굴을 좀 보는 거죠. 성격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매력이 있나. 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걸 막 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서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에서 내가 꽂힌 뭔가 하나가 딱 만나면 그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이렇게 돼요. 이 단계가 지나가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하고 유사한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 왜 이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경제적인 상황, 이 사람의 판단하는 것, 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정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나랑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 성격만 한 거 아닙니다.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을 보고 아, 너랑 나랑 결혼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게 원래 이제 4단계 그 여과망에서 이렇게 거지와 왕자, 거지와 왕자, 거지와 공주 이런 사람들이 원래 헤어져야 되는데, 진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사회적 배경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태도나 가치관을 보게 돼요. 이제 사람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의 환경을 보다가 나중에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랑 유사한 태도를 하거나, 예를 들어 종교가 같거나, 아니면 추구하는 선의 윤리의 가치가 같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선호하는 활동이 같거나, 이런 것들이 같은 사람을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단추를 내요. 그러면 그 단추를 메운 사람의 여과망에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결혼으로 가는 길이에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랑 사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잘하는 것을 얘도 잘하는데 내가 못하는 걸 얘도 못해. 그러면서 둘이 보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내가 막 방방 뛰고 정리가 안 돼. 근데 얘도 방방 뛰고 정리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둘이 정리가 안 되니까 아무리 벌어도 뒤로 이제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애하면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랑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랑 있으면서 막 이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 과제가 계속 남으니까 이게 이제 불편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요즘 연상연하 커플이 유행입니다. 왜 연하의 남자가 연상인 여자를 좋아할까요? 보완이에요, 보완. 내가 아직 부족한 사회생활, 내가 부족한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누나들은 좀 있거든. 이거 보완돼. 반대로, 연하인 여성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면 이제, 내가 정서적인 성장이 부족한 부분이, 이 사람은 되게 성숙해 보여. 이 사람은 되게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보완되니까, 이제 원래 전통적인, 연하녀, 연상남 커플이 있던 것처럼 남성들도 이제 비슷해져요. 남녀의 가치가 비슷해지다 보니까 이제 연상녀에 대한 그런 보완, 이런 것들을, 또 꼭 경쟁적으로 이렇게 보완되는 게 아니라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이 성격이 욱해. 근데 누가 좀 이렇게 따뜻거려줘야 돼. 근데 저 여성이 되게, 우리 엄마보다 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끌리겠어요? 안 끌리겠어요? 끌린다니까요. 결국은 이렇게 서로 보완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커플들이 어디로 연결돼요? 결혼으로 연결된다고요. 예, 여러분, 나랑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 나랑 가치관이 똑같은 사람, 너도 좋아해, 나도 좋아해, 이거는 이제 학생 때 만나는 거고요. 결혼할 때 만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서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결혼은 원래 미숙한 애들이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못하는 거 인정하고 저 사람이 그걸 잘한다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서로 우리 보완하면서 살까? 이런 것들이 이 결혼 생활에서 되게 잘 사는 커플들이 모델인 거죠. 이런 여가망 이론들을 봐도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혹시 이제 결혼 못한 청년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지금 뭐부터 해야겠어요? 네, 1단계.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라고. 이래야 시작이 돼요. 이래야. 1번 시작이 돼요. 알겠죠? 네,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시작되는 여가망 이론 보면서 여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배우자까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을 이루면서 30대, 40대를 살아갈 거 아니에요? 40대까지 이제 가요. 그러면 이때 이제 신혼이었다가 신혼기 때는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맨날 데이트하다 해고 밤늦게 집에 막 데려다 주고 싶은데 나 보내기 싫어. 우리 같이 있고 싶어. 막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결혼을 했는데 얘가 집에를 안 가요. 이게 조금 뭐 헤어져야 또 다음날 만나는 맛이 있는데 얘가 집에를 안 가네. 이 남자가 집에를 안 간다. 뭐 이렇게 돼요. 계속 같이 있는 거야. 지금 처음은 너무 좋겠죠? 네. 또 이제 서로 이제 성에 눈을 뜨잖아요. 샤바방 이렇게. 네. 밥 먹다가 막 밥상 막 이렇게 치우고 막 이럴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신혼기, 정말 친밀감을 느끼는 신혼기가 지나서 자녀 출산기가 옵니다. 애를 낳아요. 애가 없을 때는 와이프는 남편만 생각하고 남편은 와이프만 생각해요. 아내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딱 생기는 순간 엄마는 누가 우선이에요? 애가 우선이야, 애가 우선. 너는 저리 가. 애가 우선이야.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막 소외감 느껴, 막 슬퍼. 막. 남자들은 좀 정서적인 발달이 늦다고 했잖아요. 와이프가 막 나보다 애를 먼저 생기면 막 슬퍼. 저도 막 그랬어요. 애들이 어렸을 때 빨리 커가지고 다 나가버렸으면 좋겠어. 왜? 내 와이프를 다시 돌려받고 싶은 거야.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면서 학령 전기 유치원 다닐 때 아이가 아프고 막 크면서 아이한테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집은 온통 난장판 되잖아요. 애들 유치원 다닐 때. 제 친구 아들 셋 있는 친구 있거든요. 나는 그 집이 아니라 뭐 밀림인 줄 알았어요. 온 벽에 막 그림이야. 장롱 문짝, 싱크대 문짝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 애들이 다 타잔이야. 장롱 문짝 타고 와! 그러면서 막 장롱 문짝 타고 놀아요. 막. 아이 집이 멀쩡하겠냐고. 그 몇 년 전만 해도 서로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선남, 선녀가 이제 막 애기 키우다가 지쳐가지고 머리가 빠져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좀 들어가면 애가 사람이 됩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여지는구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애가 막 말도 잘 듣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아침에 막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에 이제 큰 파도가 오죠. 애가 청소년이 돼버려요. 나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놈이 나왔을까? 모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를 키웁니다. 인생이 잠깐 쉬었는데 갑자기 또 힘들어져. 그러다가 청소년기 자녀가 성인 자녀가 되잖아요. 그죠? 성인 자녀가 되면 또 이제 애들이 좀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좀 편안한 게 생겨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제 애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내가 몸이 아파. 이제 잘 안 보여. 이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봐, 이렇게. 이렇게 슬퍼. 40대가 되면 청년이 끝나가면 이렇게 본다니까. 예. 청년기는 이렇게 자녀들이 성장하는 이 시기까지 사실은 좀 젊은 힘을 다 소진해버립니다. 안타깝죠. 예. 애들을 다 키우고 나면 껍데기만 남는다고 하는데 그 고통을 겪는 시기가 바로 청년 시기의 끝단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해야지, 집에서 애기 봐야지, 엄마는 애기 키워야지, 엄마도 일해야 되잖아. 우리나라 여자들은 슈퍼맨이야. 애기 밖에서 일 안 해도 힘들어, 사실. 집안일만 해도. 근데 남편 또 몰라줘. 짜증나, 막. 에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이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훌륭한 상담자를 찾지 않습니까? 앞집 언니. 그죠? 네. 남자들은 누구예요? 예, 직장 동료, 후배 이런 애들 찾아요. 막 술 먹고 막 헛소리 막 해버리고 막 엄마들 막 차 마시면서 막 남편 욕 막 시댁 욕 막 하면서 엄청나게 상담하잖아요. 막 이게 이제 친밀감이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라도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말 할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우울해지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성인의 삶의 형태는 되게 다양합니다. 독신도 있고요. 동거도 있고요. 이제 이혼과 재혼도 있잖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도 이제 수용 가능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도 이렇게 본인의 행복한 걸 찾아가지고 이제 혼자 열심히 즐겁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이것도 삶의 한 형태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동거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동거도 결혼을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네 놈을 믿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가요? 아니요. 굳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가족의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꼭 법적으로 혼인을 해야만 동거인이냐? 뭐, 실제 독일에서는요, 그 동거인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그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면 이게 주민등록에 남지 않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면서 이제 가족으로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지만 내가 결혼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좀 더 서로 존중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네요. 뭐 이제 그건 그 나라 사람들 얘기고요. 네. 어쨌든 이런 동거하는 커플들도 우리나라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뭐 모르는 사람이 같이 살아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 뭐 괜찮지 않나요? 1인 가족이 너무 많으니까, 네, 너무 외로우니까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것도 다양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혼과 재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결혼도 선택, 이혼도 선택. 네, 그러죠? 재혼은 필수. 아닙니다. 예. 재혼 안 해도 돼요. 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만남과 이별도 그 삶의 과정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 청년기의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청년 문제가 첫 번째 청년 실업 문제거든요. 뭐 일을 할 수 있고 할 의사도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일자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받아주면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청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는데 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슬픈 상황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업이 꿈이에요? 직업은 꿈이 아닙니다. 네, 오늘 이 강의 보신 분들은 저한테 확실히 배우셔야 돼요. 직업은 꿈이 아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살부터 제가 지금 이제 48살이 돼요. 근데 제가 28년 동안 직업을 한 20가지 정도 가졌던 것 같아요. 직업을 20가지. 네. 근데 직업은 과정일 뿐, 저는 여전히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이 좋지 않다고, 나쁜 직업이라고, 그것이 내 꿈이 아니라고, 여러분 틀렸어요. 여러분이 사소하게 여기는 그 일도 인정을 못 받는데, 왜 그 너머의 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시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 찾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작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에서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지금처럼 삶의 과업이 막 늦어져서 늦게까지 남들은 다 했는데 나만 못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의 삶의 과업이 늦어져서 엄청 힘들고 괴로우시잖아요. 괜찮다고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네. 왜 괜찮겠어요? 남들은 다 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은 8살 되면 다 초등학교 갔는데 여러분 10살 됐는데 아직 못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삶의 과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청년 시기의 삶의 과업, 글쎄요. 각자 개인이 삶의 과업을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 삶의 과업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넘어섰는데 여러분 슬프지 않다고 말하는 건 그거는 본인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밖에 안 돼요. 결국은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단추가 틀어지냐면 여러분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부터 단추가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 삶에서 인정받고 다음의 직업의 삶에 대해서
내가 노력하는 단계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청년 실업을 좀 해결하지 않을까요? 저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애 안 낳기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네. 어떻게 합계 출산율이 0.8명이 뭡니까? 이러다가 뭐 한민족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쪽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 지금 현재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한반도에 5천만, 6천만이 말이 되나? 여전히 많이 나와가지고 이 한반도 이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 한 1억 명 살아야 되나? 글쎄요. 맞을까요? 저는 이제 자연적으로 힘들다고 청년들에게 느끼기 위해서 애를 못 낳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음모론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나를 쏙 닮은 저를 쏙 닮은 저 닮은 딸이 하나 있어요. 네. 걔를 보면서 제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를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거울은 내 DNA를 갖고 태어난 내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를 보면서 나도 성장하고 자녀도 나를 보며 따라 성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어쩌면 아이를 안 낳아서 나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나를 찾아주는 나를 꼭 닮은 그 아이가 있다는 것과 나 혼자 세상에 없어진다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요? 결혼하고 아니죠. 순서대로 일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또 아이 낳고 이렇게 평범한 삶이 얼마나 비범한 삶인지 여러분들 요즘 많이 느끼실 겁니다. 청년 문제는 바로 그 평범한 삶을 특별히 내가 이렇게 살면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는 특별하려고 하는 데에서 그 비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평범한 삶이 비범한 삶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청년기에 대한 발달심리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